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손님들 중에서 법정지상권 이렇게 물으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상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돼 있는, 등기가 돼 있는 거지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상권은 뭐 등기나 이런 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지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립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권리예요, 권리. 우리가 이제 소유권 하는 것처럼 권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등본 띄면 당연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은 사실은 이렇구나 하고 실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소유권하고 똑같아요. 소유권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했냐면, 소유권은 토지가 있으면 토지 위도 사용하지만 토지 아래도 사용할 수 있고 이 하늘, 공중까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하는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 지상, 지하에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의 그 위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이용권이지 이 물건하고 이 지상권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상권은 무상으로도 설정 가능해요. 이거는 뭐냐면 치료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좀 이따가 좀 많은데, 은행에서 근저당 지상권 설정하는 거 이런 경우는 치료 따로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내가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 권리를 넘겨도 돼요. 왜? 소유권처럼 하나의 권리니까. 근데 이때 토지 소유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지상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지상권은 눈에 보이는 거라 사실 이렇구나 라는 정도 알면 되는데, 그거 외에 이제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지상권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인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거기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가설 건축물 아니면 농작물이나 뭐 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심으면, 만약에 나무를 심었다. 근데 나무는 한 번 심으면 몇십 년을 살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뭘 보장하냐면 최소 지상권 설정 기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만약에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민법에서 최소 기간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잔여 기간이 있다라고 해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건물이든 나무든 이게 잔여 저희가 있는데도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이거 네가 사가라 라고 해서 내가 투자했던 투자금이라든가 잔여 가치에 대해서 회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상권의 체단 기간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건물, 아주 견고한 건물, 이거는 석조에게 뭐 벽돌이나 석조 이런 것들,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나무 수목을 심었을 때는 30년 이상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15년, 그 다음에 뭐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기타 공작물들 이런 거는 최소 5년은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요 민법상 최소 기간이 있다는 거, 요거는 그냥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땅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사용권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상권이 그러면 영원히 가는 거냐? 아니고요. 지상권도 나름 소멸하죠. 왜? 어떻게 소멸이냐? 가장 간단한 건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서 기간을 정했어요.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이 되면, 그러면 이 토지 자체에 어떻게 보면 내 소유권 자체도 넘어가는 거라 그 소유권의 기한에서 지상권을 준 것도 역시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 바닷가 같은 데서 토지가 뭐 풍랑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막 그 유실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 위에 지상권을 사용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토지가 이렇게 멸실되고 뭐 이런 것도 이거 사유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약정상 이러이러한 경우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그 약정상 소멸 사유에 의해서도 사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요게 제일 중요한데 2년 이상의 지료가 체납이 되면 이거는 아까도 무상이 아니고 유상일 때 얘기는 거예요. 2년 이상의 지료가 체납되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통 저희가 뭐 경매 정보지나 뭐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그 권리 분석할 때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데 은행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할 때 지상권 설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토지일 경우에, 물론 건물일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토지일 경우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나대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아무것도 내가 근저당 빌려줄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여기다 누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제 이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분명히 얘가 어떤 뭐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무단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냥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명도 소송이나 뭐 철거 소송이나 이런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근저당권자 즉 지상권자의 동의를 구하게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건축 행위나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하더라. 그러면 이 지상권은 언제까지 설정한다? 보통 뭐 30년, 50년 설정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다 갚으면 만약 경무에서 누가 낙찰이 됐어요. 신규가 낙찰이 되면 은행에서는 지상권 요거 멸실해준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설정하는 지상권은 돈을 다 갚거나 새로 소유자로 낙찰이 되면 요거는 바뀐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법정지상권 말씀드릴게요. 이 기본의 지상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대로 갖고 오는데 차이가 뭐냐면 지상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돼요. 법정지상권은 언제 설정이 되냐면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었어요. 동일인이었는데 저당권의 실행, 특히 임의 경매만을 의미해요.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즉 토지가 있었고요, 건물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고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은행이 아니면은 개인이 토지에다가만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돈을 못 갚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돈을 경매로 해서 받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경매를 쑥 집어넣어요. 경매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토지는 팔렸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이미 돈이 많이 들었고 사회적으로 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이걸 하는 것 자체도 낭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렇게 동일인이 있었고 요거에 의해서 이미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성립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별한 어떤 부동산 제도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불일치가 가능하고 어느 곳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별개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방금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위에 요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아까는 제가 토지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건물만 근저당 설정할 수도 있어요. 건물에 근저당 설정했는데 내가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죠. 그러면 A는 토지는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만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 토지 위에 B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되는 경우 이 B는 자연스럽게 뭘 갖는다? 법정지상권을 가져서 A가 B 보고 너 이거 철거해 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경 사유가 경매, 임의 경매거든요.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관습법상 철거 특약 없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또 나름대로 뒤에서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요 관습법상 요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일 경우에는 철거 특약이 있으면 인정이 돼요. 근데 그냥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성립해요. 철거 특약이 법정지상권에서 철거 특약이 무효가 되는데 이건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법정지상권이 그럼 성립이 되면 내가 대출을 빌려줄 때 그 위에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요만한 게 있었는데 이 컨테이너도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가령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대출이 실행될 당시에는 컨테이너를 딱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동이 가능하고 어찌 보면 건축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혹 보다 보면 경매정보지에 컨테이너 몇 동 있음 뭐 그러면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그렇게 이동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즉 무슨 얘기냐?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 소유자가 같은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소유자가 한번 달라졌어요. 그래서 A가 뭐 이제 B가 됐고요. 이게 다시 또 넘어가서 C로 소유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법정지상권은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계속 성립한다라고 하는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법정지상 성립하는 거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요거 그냥 케이스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토지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는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 뭐를 한다? 지상권 설정을 한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지상권 성립을 금융기관은 하는데 개인간 사채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종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지분을 토지에 대한 지분이 두 사람이 공유 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공유 지분이 A, B가 있는데 이거가 이 A 토지 지분에다가만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임의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바뀌어서 A가 C로 바뀌어요. 건물도 A가 졌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 있으니까 소유자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준은 토지 소유자 기준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A, B이면 건물은 A, B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A, B가 다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 A, B 중에서 한 사람만 돼 있다?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이야. A인데 건물을 A, B가 지었어요. 이 토지 소유자 A가 건물에도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해요. 여기서는 기준이 뭐다? 토지. 토지에 있는 소유자가 건물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에 A가 A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A가 C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데 이게 만약 토지가 아니고 건물에 설정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A가 소유한 토지 위에 A, B가 있기 때문에 즉 토지 소유자 명의가 다 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판단해서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여기서처럼 A, B 토지에 있는 소유자가 다 건물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 어디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도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 이거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근저당 설정 당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등기부 등본 보면 뭐 2010년 뭐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근저당 설정한 날짜. 그러면 그 근저당 설정한 날짜에 그 건물이 있었는지 없는지 보면 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지도가 잘 돼 있어 갖고 이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면 웬만큼 20, 30년 전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적으로는 보면 이 국토정보 플랫폼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과거에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별도로 인터넷 지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찍어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인터넷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지도 국토정보 플랫폼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주로 많이 저는 이렇게 다음지도하고 국토정보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뭐를 볼 수 있다? 옛날에 과거 항공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 항공 사진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만약에 뭐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두 번째는 세움터에 가보면 허가신고 현황 조회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대개 보면 이거를 왜 허가신고라고 하는 걸 왜냐면 이게 준공이 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법정지상권이 준공이 돼 있으면 건물이 언제 지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준공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서 그때는 이 허가 신고 현황 조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이 토지 소유자하고 허가 신고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해서 이게 동일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세움터에서도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을 보면 경매나 공매나 딱 보면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감정평가서에 보면 근저당 설정할 당시의 감정평가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달라요. 여기 그 경매나 공매에 있는 감정평가서는 법원에서 그 경매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근저당은 뭐냐면 근저당 설정할 당시의 감정평가서. 근데 이건 되게 잘 안 주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금융기관하고 잘 대화가 되면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긴 한데 이런 거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그 각자의 어떤 노하우, 스킬 뭐 이런 거지요. 이런 걸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대개 보면 은행은 알아요.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이미 사진 찍고 다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 뒤쪽에 가보면 이렇게 사진 뭐 자료 뭐 도면 자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미 해당 토지에 이게 건물이 있었는지 사진이 다 있어서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은행은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활용하면 뭐 심플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관습법상.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면 법정지상권이지 왜 관습법상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 지상권의 성립하는 발생 사유가 좀 달라요. 자, 법정지상권 아까 제가 임의경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의경매로 인해서 내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안 돼서 이거 그냥 임의경매 집어넣어가지고 소유권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서 내가 재판을 통해서 채권이 있음을 인정을 받고 그 채권에 대해서 내가 가압류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내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강제경매라고 하죠. 그리고 공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냥 이게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매매, 증여 특히나 이 건물이 무허가일 때 이게 무허가이고 아니면 미등기일 때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거래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 이 위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등기 건물이 있으면서 이 토지를 다 팔면 토지 건물을 다 판다 할지라도 이 건물은 팔린 게 아니에요. 예? 미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근데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얘기했죠. 철거 특약이 있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이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이 지상권이 설정될 때는 이 철거 특약이 있다. 그러면 이거 효력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있었을 때 되게 보면 야 그러면 이 건물이 있으면 그럼 영원히 내가 이거 못 쓰는 거야? 나는 이 땅을 이 토지를 갖다가 여기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이거를 못 하겠어. 이거 뭐 영원히 얘가 그냥 계속 이때는 나 안 부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체납된 지료액이 2년분 이상이면 지상권은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지료를 2년간 체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납이 되면 법정지상권이 소멸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소멸이 됐으니까 나중에 당연히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 소송하고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걸 받았는데 이 건물이 지료를 안 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료 청구해야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토지를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세요라고 한 사용료가 결국 지료죠. 사용료를 내세요라고 하고 이 지료를 처음에 얼마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한번 결정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요거를 내가 그 계약할 때마다 이 지료 증감 청구권에서 계속 지료를 조금씩 올릴 수 있어요. 이 사람 계속 지료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간혹 이제 배짱인 사람은 뭐 네가 지료를 내든 말든 어차피 법원이 결정했으면 난 모르겠고 난 그냥 원래 그동안 돈도 안 내고 썼는데 내가 이걸 왜 돈을 내? 하고 돈을 안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료를 얼마 내라라고 법원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2년 이상 지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된다? 바로
지상권 소멸한다라고 해서 소멸 청구하고 그 다음에 철거 소송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지상권은 소멸을 한다. 그래서 지료 청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정 지상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킬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지료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소송 이런 건데 결국 이건 지료 청구의 소송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정 지상권이 어려운 거는 분명히 맞는데 법정 지상권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고 또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면 상대적으로 또 법정 지상권은 또 심플하거든요. 확인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법정 지상권을 잘만 활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